예, 오늘은 제 8장 관리의 순환 과정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통제 활동과 경영 정보 시스템. 사실 4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이제 관리 활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경영 활동이고요. 9장부터는 이제 강론을 들어갈 겁니다. 소위 인사 관리, 생산 관리, 뭐 생산 또 재무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우선 그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휘를 배웠죠. 지휘를 배우면서 여러분 그 리더십이 뭐고 지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휘와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에 상장이 신문지상 언론에서 회자됐던 그 대한항공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씨 형제들이 있죠. 여자 형제들 조현아, 조현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영의 관점 또 지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그 혈연이라는 그 설립자의 그 딸이라는 이유로 사장이나 전무라는 높은 직위 어린 나이에 올라가서 그냥 어디 그 막 악만 쓰는 거죠. 뭐 이렇게 막 소리만 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뻘되는 그 간부들에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짜증만 내서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잘 될 수가 없죠. 이건 거의 뭐 그 가족 시스템의 회사는 이런 구조가 많고요. 또 독재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조현아나 뭐 조현민 같은 경우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회장님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처음부터 이사, 뭐 상무, 전무, 사장 이런 자리에 앉다 보니까 경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위 이규제큐티브 관리자, 경영 관리자 수준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쉽게 무슨 갑질 정도로만 파악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통제 활동과 경영 정보 시스템. 이게 여러분 통제하면은 머리에서 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챕터를 배우면서 왜 통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이 경영학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학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도 뭐예요? 경력이 쌓고 나이가 한 50쯤 되면은 병원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병원을 내는 순간 의사이면서 사장이에요. 약사. 약국 경영해야 되죠? 그 약국만 잘 차려놓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옛날 공급 부족 상태에서는 그냥 뭔가 오픈하거나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렸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 시대예요. 그래서 뭐 만들었다, 생산했다 무조건 팔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의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 그럼 경영학적 관리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교수님도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가 하나는 의류 패션 디자이너고 그 밑에는 가방 디자이너인데 제가 학부 다닐 때 경영학을 다 부전공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왜? 처음에 말 다닐 때는 그냥 가서 시키는 일만 하고 바느질 열심히 하고 디자인만 하면 되지만은 가서 경력이 3년 있고 5년 있고 그러다면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관리자적, 경영자적 시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학기 초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공부를 해라.
아니면 그 부분에 관리 책임자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라.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습니다만은 지금 8장, 7장까지 배우면서 와, 이거 배우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 사회에 나가서 바로 써먹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준의 그 경영학은 생활 속의 경영학 해가지고 경영학 원론을 보면은 보통 이 책보다 볼륨이 한 2배 이상 돼요. 2배 내지 3배 정도 되는데 더 많은 읽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슬림화해서 작업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책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읽을 거리도 많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 나서 그 서울의 교보문고나 큰 도서관에 가서 대학 교재란에 가서 이렇게 경영학 책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와 어려워서 못 배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차례 부분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무슨 그림이 나와요? 예. 그 삼성 반도체 그 설계 도면이 나와요. 예, 산업 기술이 불법 해외 유출인데 주범은 전직 직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2주 전에도 아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직 직원들이 무려 86만 건에 해당하는 설계도와 고급 기술 정보를 빼나와가지고 다 해외에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주로 누가 가져갈까? 로켓 만들고 포 만들고 뭐 이런 기술인데 설계 기술이나 그건 그러니까 이 북한으로 갔을 수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불법 유출은 회사의 이익보다 또는 나라의 이익보다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막는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소위 그 CIA나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도 간첩 잡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경제사범 이런 걸 잡는데 아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산업기술 불법 해외 유출의 주범은 전직 직원이다. 이것도 보면 해외 유출뿐만 아니라 그 LG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LG와 삼성이 그 대형 그 TV를 만드는 데 있어서 QLED 방법과 또 OLED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좋냐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LG의 그 납품업체 직원이 그 사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한테 이걸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보, 그러니까 국내 기업 간에도 서로 개발 정보나 그 기술을 서로 빼내려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 상황이에요. 아주 이게 엄청 치열한 문제입니다. 자, 경영통제의 의의와 표준. 의의와 표준. 자, 경영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뭔가 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는 피드백해서 이 계획대로 되도록 소위 목표대로 되도록 또는 목적대로 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한다. 즉 경영통제는 경영계획에 의하여 실행된 업무의 성취 수준이 계획에 근거한 기준 또는 표준 또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과 실행 결과의 편차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이를 시정, 소위 피드백을 통해서 시정하겠죠. 시정하는 관리 활동을 우리가 경영통제라고 한다. 소위 통제 활동은 계획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없으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요 밑에 그림 8-1번의 통제 개념 그림을 보시면은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데 목표에 이제 달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실행된 목표가 그 결과가 목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걸 측정해서 피드백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통제는 뭐 뒤에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은 꼭 그 목표가 나온 달성 실행의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나 또는 진행 중에도 통제를 해서 그 적절히 수정을 해가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기도 합니다. 자, 통제의 중요성.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활동. 계획, 조직, 지휘에 이른 경영의 순환 과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순환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과 단계에 피드백하는 관리 활동이다. 이건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목표와 비교해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통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제는 이가 이제 최종적 통제만 얘기했는데 사전 통제와 진행 중의 통제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목표의 달성 여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통제를 하니까 생산성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또 통제를 하다 보면 통제하는 사람이 책임과 권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권한 이임을 촉진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 실행하는 환경이 국내 또는 회사 내에 여러 여건적 상황이 변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히 통제를 함으로써 목표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기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업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제 활동은 아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통제의 중요성이 예로 우리가 개인의 그 파산과 희생을 그 살펴봤는데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개인 회사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법원에서 얘는 갚을 능력이 없다. 일종의 금치산자예요. 그럼 빚을 안 갚아도 좋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체 경제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도 가질 수도 없고요. 통장 예금할 수도 없어요. 돈이 생겨 집을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파산을 가면은 그 경제적 고통이 향후가 크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그걸 구제 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건 개인 회생 절차라고 그래요. 우리가 2015년도에 가서 파산 신청자가 10,000명이고요. 그 중에서 또 별도로 한 5,400명 정도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죠. 물론 지금 2020년 와가지고는 뭐 이거보다 훨씬 늘어났겠죠. 뭐 더군다나 요새 이제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도 더 심각하게 늘어날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여담 간단히 하면 이상민이라고 하는 옛날 룰라의 그 리더 있었죠. 이 친구도 무려 한 80억 가까이 되는 빚을 져서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다 갚고 있다는데 이럴 경우도 얘도 사실은 파산 신청에 의해서 빚을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 향후 죽을 때까지 뭐 경제적 생활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또 개인 해상은 뭐냐면은 빚을 적절히 조정을 해줘가지고 또 갚고 일정 기간에 갚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개인 해상 이것도 다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노력해서 80억에 가까운 그 빚을 다 갚고 지금 거의 다
벗다르죠. 이제는 이제 뭐 집도 살 수도 있고 차도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